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편히 쉬고 계신가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OKEX의 리더보드 트레이더 평균 롱숏 포지션 보유 비율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롱 포지션 보유 비율은 현재 30.19%, 비트코인 숏 포지션 보유 비율은 20.47%를 기록을 했는데요. 미 CFTC 주간 보고서에 이제 비트코인 강보합 전망이라고 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즉 CFTC가 발표한 COT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번 주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거래 딜러 계좌 롱숏 포지션이 전주와 같았다고 합니다. 네, SM 매니저는 순 롱 포지션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롱 포지션 전략이 우세한 만큼 비트코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강보합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롱 숏 포지션, 네, 지금 현황을 봤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오를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 강력한 알트코인 상승 이후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은 사실이죠. 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네, 암호화폐 전문가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3분기에만 60%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케빈 루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3년간 비트코인 난이도는 매 분기 42% 증가했다며 2분기에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 난이도는 3분기 60%의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내년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그 자체의 희소성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내년 반감기가 5월 중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난이도 상승이 가격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이도 상승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고래 지갑 이동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번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가 이동을 했습니다. 4923 BTC와 4800 BTC가 이동을 했는데요. 익명의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고래들의 지갑 간 이동 소식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막대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진 것일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흔히 이제 대규모 이동이 익명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겨지는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 이동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의 덤핑을 우려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갑 간의 이동은 사실상 그 이유를 고래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옮기게 된 것일까요? 네, 궁금증이 가중이 되고 있네요.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 우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온체인 지표를 통해 불마켓의 단계를 알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 불마켓의 서막을 알리고 중간 단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불마켓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지표로 미래를 이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흐름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네, 정말 이 지표 말대로 이제 엄청난 대상승장의 서막이 다시 한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맥스의 CEO가 투자자들 디지털 시대에선 주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네, 100배 레버리지로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맥스의 아더 헤이즈가 디지털 투자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주말이나 이제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서밋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헤이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일주일 365일 1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이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 통화거래에서 결제 처리 및 기록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마켓은 주말에 문을 닫고 일부에는 점심에 휴식이 있죠. 네, 헤이즈는 디지털화의 물결이 전통적인 마켓에도 스며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10년 안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연중 무휴 거래는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이 헤이즈의 예측이 적중된다면 관련 근무자들의 주말, 주 40시간 근무, 필수 휴식 시간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숙제로 남게 되겠죠. 네, 헤이즈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만 달러, 3년 후에는 1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 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의 일환인 4차 양적 완화가 올 것이고, 이 영향으로 과거 최고치인 2만 달러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비트맥스 CEO 아더 헤이즈의 언급이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전통적인 시장이 장 오픈 시간 그리고 장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 패턴에 맞춰서 움직였지만 현재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가 서서히 진행 중이죠. 네, 10년 뒤에는 완전한 디지털화가 되어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마냥 24시간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투자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근무 패턴도 완전히 바뀐다. 네, 이 말을 이렇게 구구절절 쓴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STO 증권형 토큰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죠. 다른 자산들 또한 토큰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혁명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의 바람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스트림의 CEO가 테더 USDT 발행 그리고 미 연준 달러 발행과 완전히 다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 블록스트림의 CEO인 아담 백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달러 발행과 테더의 USDT 발행은 완전히 다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연준은 양적 완화의 지지 없이 달러를 발행하는 반면 테더 암호화폐 USDT는 은행 계좌의 법적 화폐 잔액이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최근 1000만 달러 규모의 USDT 추가 발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자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변할 뿐이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거버박스, 네, 바네크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엔 테더는 USDT 발행을 시장을 조작하고 미 연준은 달러 발행으로 공개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관한 반박을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테더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와의 연관성 등등 네, 이런 것 때문에 테더가 지금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아니다 테더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지금 많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원한 대답은 안 나오는 상태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57% 하락하면서 1190만 원대, 이더리움은 0.9% 하락하면서 25만 8천 원대, 리플 XRP가 0.6% 하락을 하면서 34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 같은 경우가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 중에 유일하게 상승을 3.1% 상승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7.5%로 예전보다 70% 수준보다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40% 아래로 내려가야지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네,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달고 달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네, 비트코인 과연 금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세인트 루이스 지사의 연구 부문을 이끄는 부회장 겸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안돌파토가 네, 비트코인은 재산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 및
기타 귀금속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20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이 데이비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비탄력적 통화 공급 모델을 갖고 있어서 그리 좋은 통화 수단이 아니다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은 수요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면서 금 또한 변동성이 커 가치 저장이나 해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과 경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앞서 지난 8월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그룹 드비어그룹의 니겔 그린 최고 CEO도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라는데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세계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서 향후 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죠. 네, 윙클보스, 타일러 윙클보스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400억 달러, 금의 시가총액은 7조 달러. 이와 같이 시총의 차이로 보면 비트코인은 저평가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금의 2.0 버전이다. 금과 필적하고 네, 금의 지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금은 저리스크, 저수익, 비트코인은 고리스크, 고수익 자산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상태죠. 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 즉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금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다른 이름으로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도 불리우는 만큼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통화로서의 역할을 한 다른 코인들은 무수히 많죠. 비트코인보다 기능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역할을 할 만한 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비트코인만큼 수행할 수 있는 코인은 없죠. 네, 디지털 황금으로서의 자리를 점점 다져나가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을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커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3년 후, 5년 후에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트의 CEO,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포춘지에 따르면 벡트 최고 경영자죠. 켈리 레플러가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다고 하나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수익률은 다른 투자 상품을 웃돌았다며 비트코인 변동성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글로벌 정세 불안 속 새로운 투자 상품을 고대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벡트는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물론 벡트 출범 이후 자산 운용사 등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즉각적으로 확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주에서 몇 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새로운 투자 자산에 거부감이 덜한 대학 기부금 등이 먼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의 벡트에 관한 홍보도 빼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 벡트의 오픈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죠. 세계 최초 현물 거래인 벡트 오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벡트의 CEO도 질 수 없다는 듯이 한마디 거드는 상태입니다. 벡트가 오픈 직후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비트코인의 무조건적으로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벡트의 오픈 곧 있으면 무조건 대답해야 하는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요. 리플 XRP 판매에 따른 미국 증권법 위반 주장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재판을 취하하는 요구를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건데요. 리플 측의 변호인단은 XRP의 증권형에 대해서는 직접 회답하지 않고 원고 측의 소송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갖지 않는 것을 이유로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된 서류로 다음 세 가지가 변호인단에 의한 원고 측에 대한 지적인데, 네, 첫 번째로 원고 측은 첫 공개, 즉 ICO 3년 이내에 법적 청구를 하지 않았다. 증권법이 정하는 3년간의 법정 책임 기간을 지났다 언급을 하면서 원고 측은 초기 제공으로 XRP 구입했음을 정확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고 측은 피고 측이 XRP 판매자임을 정확히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 이제 미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이 집단 소송에 대해 12가지 변론 의견을 제시했지만 변론 근거가 부족하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리플은 원고의 소송 시기가 사건 발생 시간과 차이가 있음이라며 원고가 구매한 XRP는 리플에게 직접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님 등의 내용으로 변론했다면서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니며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하위 테스트 결과 내용 외에는 변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리플사 측에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인 것인데, 네,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송이다, 말을 한 것이죠. 네, 하지만 뒤에서 본 이제 체르빈스키 트위터를 보게 되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근거를 댈 것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XRP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말들을 그냥 반복할 뿐이죠. 네, 현재 지속적으로 리플사에 대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리플사가 이러한 위험들을 어떤 식으로 끝낼 수 있을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이제 리브라 전 세계 중앙은행에 이제 각성제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피에르 그라네마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해서 지난 13일 헬싱키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 페북코인 리브라를 논의했다면서 세계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리브라를 통해 일종의 각성을 했다 인터뷰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중앙은행은 현명하게도 암호화폐 추세를 미리 예견해서 관련 분야에서 지속 노력해왔다며 유럽 역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암호화폐가 등장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공공부문에서 암호화폐 문제에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은 먼저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목으로 방관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수십억 이용자를 끌어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죠. 네, 이제 리브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각국 정부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리브라는 이제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화폐와의 환전 문제도 있어서 유럽 각국은 현재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브라 총괄이죠. 데이비드 마커스가 리브라 내년 출시 계획 변동 없다. 내년에 리브라를 출시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적합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단언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리플 소식과 맞먹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리브라가 출시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정말
글로벌 기업인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현재 리브라 같은 경우는 백서 발간 이후에 주권 통화 이 단어 자체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죠. 네, 현재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리브라 프로젝트가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네, 리브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져다줄 긍정적인 요인 때문이죠. 네, 하지만 리브라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식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네, 로비스트를 영입하고 각국 정부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며 리브라 블록체인의 결함들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정식 출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리브라가 직접적으로 말한 바는 없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마음 졸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리브라가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더욱 믿음이 가네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 쭉 이어가서 내년 상반기 생각했던 시기에 정확히 정식 출시를 하길 바라봅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이제 텔레그램 톤 사기 광고가 출연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TON 투자 플랫폼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성 광고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러시아 이제 현재 미디어 코메르산트 21 보도에 따르게 되면 해당 사기 광고는 러시아 경제 미디어 RBC로 위장한 웹사이트로 연결되며 이어서 TON 톤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회원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네, 한편 TON 플랫폼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2018년 초 17억 달러를 조달한 텔레그램은 10월까지 톤 메인넷과 그램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바가 있네요. 네,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넴 블록체인 학위 인증 전국 대학에 적용이라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학위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ES 크롤을 이제 전국 대학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지난해 6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교육부 장관은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증명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서 졸업생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언급을 했네요. 네,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들에서 지속적으로 쓰이면서 아마 2020년에는 유스 케이스가 정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롱 블록체인이 자회사이자 음료 제조사인 롱 아일랜드의 브랜드 베버리지를 캐나다 업체에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롱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사업만 영위하게 된다는데 롱 블록체인의 원래 회사 이름은 롱 아일랜드의 아이스티로 뉴욕 증시 나스닥에 이렇게 상장돼 있었으나 암호화폐 열풍 당시 사명을 롱 블록체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사명 변경 후 주가가 500% 폭등을 했고 1년의 주가 조작 혐의가 확인되면서 2018년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됐다고 하네요. 네, 참 신기하죠. 이름만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했는데 500%나 올랐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암호화폐 다단계 등 스캠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6.1%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와치에 따르게 되면 일본 도쿄도 소비생활 종합센터가 지난 19일 소비자들이 제출한 13.9만 건의 상담 정보를 종합했는데 그중 1533건이 암호화폐 다단계 관련 상담이었으며 전년 대비 16.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사기에 관한 이런 기사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완전히 근절돼야죠. 하지만 불가능하겠죠. 완전히 사기가 없어지는 거는 힘들지만 조속히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이런 사기 건수를 점점 영에 수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CME가 2020년 초 비트코인 옵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 시장이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2020년 1분기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옵션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CME 그룹의 에쿼티 인덱스 및 대한투자 상품 총괄인 팀 맥코트는 보도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고객 수요 증가와 활발한 성장을 바탕으로 옵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옵션의 출시가 이제 우리의 고객들에게 그들의 비트코인 가격 리스크를 거래하고 회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맥코트는 또 이번 신제품으로 기관 및 전문 거래자들이 규제된 거래 환경에서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신제품은 거래자들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만기가 되거나 그 이전에 고정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하루 평균 7,000건 가까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기관들의 관심이 계속 쌓이고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폭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보다 4포인트 내린 37을 기록을 했는데 참 안타깝죠. 공포 단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는 이제 0에 가까우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7 높은 숫자도 아니죠. 근데 또 위에서 또 아래로 하락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떨어뜨리는데 주요 원인이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347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347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한 10만원 정도 오르면서 1200만원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해서 이제 67.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언제쯤 내려갈까요? 한 40%, 네, 이번 연도 안에는 50% 아래로는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